어떤 동물들은 자신들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줄줄이 있는 상어, 전갈의 독침, 막 공격하려는 방울뱀의 불길한 소리, 어떤 건지 알겠죠? 하지만 무해해 보이는 많은 생명체들이 저 밖에 있는 무시무시한 동물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혀요. 예를 들어 꽃매미충은 대만, 베트남, 그리고 중국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온 예쁘고 작은 벌레인데 그 존재만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어요. 으악! 설명해 드릴게요. 엄지손가락 끝만한 이 벌레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검은 점이 있는 회색 또는 갈색의 앞날개가 있는데 이 아래에는 더 예뻐 보이는 밝은 빨간색 뒷날개가 있어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곤충은 생태계 최악의 악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일본, 심지어 바다를 건너 중미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식물종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미국에서는 단풍나무와 자작나무에 우글거리고 있죠. 그래서 뭐가 그리 대수냐고요? 꽃매미충은 잎과 줄기의 조직을 뚫어요. 그러고 나서 수액을 빨아먹죠. 그러면 곰팡이가 번성하도록 만드는 단맛이 나도록 잎사귀를 코팅해요. 그런 다음에는 식물이나 나무가 자랄 수 없고 결국 시들죠. 결국에는 식량 생산, 나무 그리고 숲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벌레는 사람을 물거나 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벌레 때문에 생기는 숲 손실은 최고 정부 당국을 이 사건에 연루시키기에 충분해요. 이제 육지에서 내려와 바다로 다이빙해보면 몸에 독이 있는 가시로 뒤덮인 생명체가 보여요. 악마 불가사리를 소개합니다. 보통은 산호를 먹고 기어다니며 나날을 보내죠. 사실 불가사리들은 지역 생태계에 매우 좋아요. 너무 빨리 성장을 하는 산호를 먹어줘서 더 느린 종들에게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하지만 불가사리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진짜 문제가 시작되죠. 산호초 시스템의 광대한 부분을 빠르게 먹어치울 수 있거든요. 이 불가사리는 심지어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엄청난 손실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어요.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이것들은 지난 27년간의 산호 손실을 야기하는 두 가지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단 거예요. 불가사리와 열대성 저기압 말이죠. 더 심각한 건 가시에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날카로운 따끔거리는 고통을 유발하는 신경독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불가사리를 만지거나 밟게 된다면 가시가 여러분 피부 속에서 부러질 수 있어요. 다음에는 감염 가능성과 일련의 다른 문제들이 따르죠. 이 불가사리 근처에 가지 마세요. 다음은 잉어예요. 여러분은 이 물고기의 화려한 버전인 코이 잉어를 알지도 모르겠네요. 더 선명하게 보이게 특별히 사육되었죠. 잉어들은 민물바닥에 살아요. 강과 호수의 진흙에서 사는 식물, 동물, 조류,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을 먹죠. 문제는 이들의 먹이가 수질을 낮춘다는 거예요. 잉어들은 우적우적 씹는 식물들을 뿌리째 뽑고 물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충분한 빛이 통과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종들은 고군분투하게 되죠. 또 잉어는 많은 양의 질소를 생산해내요. 이러면 다른 물고기들은 물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잉어를 유해동물로 여기죠. 믿기진 않지만 코끼리도 자연의 두려움 존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이 거대한 동물들은 물과 음식을 찾기 위해 광활한 지역을 돌아다녀요. 도중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덤불을 뽑고 나무 전체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죠. 여기저기서 뿌리를 약간 뽑으면 숲이 피해를 복구하는 건 보통은 쉬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과학자들이 걱정할 만큼 상황이 나빠졌죠. 동아프리카 전역의 나무들은 지나가는 코끼리에 의해 심하게 손상되었어요. 완전히 점잖은 거인들의 잘못이 아니란 걸 명심해주세요. 그 당시 많은 불로 인해 코끼리들이 움직이게 떠밀렸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코끼리가 과일과 채소를 우적우적 씹은 후에 씨앗을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운반해주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맞아요. 코끼리 똥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코끼리들은 발, 코, 엄니로 땅속 깊은 구멍을 파요. 이 또한 그 지역의 다른 목마른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죠. 또 다른 생태계 파괴자는 캥거루예요. 호주는 최근 이 동물의 과밀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10년 동안 습했던 날씨는 많은 식량과 유대목 동물들을 만들어냈는데 2010년 2,700만이었던 게 6년 동안 4,500만으로 늘어났죠. 캥거루는 토종 식물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고 많은 동물의 먹이와 서식지가 없어졌어요.
땅에 뿌리 내리는 풀들을 없애버려서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지역에 침식을 일으켰죠. 메뚜기들은 거대한 떼를 이루어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이동 경로에 있는 농작물을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지고 어떤 종들은 살아남지 못하죠. 가장 악명 높은 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에 사는 사막 메뚜기예요. 조용할 때 메뚜기는 1,500만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덮어버려요. 이건 캐나다의 거의 2배죠. 하지만 수가 급증하는 동안에는 지구의 5분의 1을 덮을 수 있어요. 하늘을 검게 덮는 일반적인 떼의 크기는 740km가 돼요. 1km마다 6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있어요. 각각의 메뚜기는 매일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식물을 먹는데요. 도시 파리만큼 큰 떼는 프랑스 인구의 절반과 같은 양의 음식을 하루에 먹을 수 있어요. 염소도 비웃을 게 아니에요. 관목, 나무, 온갖 종류의 식물에 대해 식욕을 가진 탐욕스러운 식객이죠.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울창한 산림지를 불모의 초원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정착을 시작하려고 했던 호주와 다른 고립된 섬사람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이들은 발굽으로 땅 틈을 파고들어요. 사람 말고 염소 말이에요. 날씨가 나쁠 때 단단하지 않은 토양을 옮기면서 침식이 시작되죠. 귀엽지만 또 다른 침입종은 수수 두꺼비예요. 오세아니아, 카리브해, 미국 그리고 몇몇 다른 곳에서 성공적인 침략자가 되었어요. 사실 이 두꺼비는 다른 유해동물들을 퇴치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지만 결국 스스로가 유해동물이 되어버렸죠. 수수두꺼비는 독성이 있고 과학자들은 이 두꺼비들을 퀸즐랜드 북부에 있는 몇몇 종의 멸종과 연관시켰죠. 두꺼비의 독샘은 새, 포유류, 물고기, 파충류를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에게 위협이 돼요. 두꺼비는 먹이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삼킬 수 있는 건 뭐든 먹죠. 부엌 찌꺼기, 반려동물 사료, 그리고 심지어 다른 동물들까지도요. 어떤 종들은 썩어가는 나무에서 증식하죠. 하지만 산 소나무 딱정벌레는 살아있는 나무를 전멸시켜요. 이 곤충은 캐나다 로키 산맥에 침입했고 수백만 평의 지역이 피해를 입었어요. 나무 껍질 밑에 알을 낳음으로써 살아있는 나무를 공격하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정맥과 같은 식물의 혈관계인 체관부를 교란시키고 순환을 멈추게 합니다. 결국 나무는 갈색으로 변하고 썩어버리게 되죠. 나무 바깥층을 없애버리는 데는 2주밖에 안 걸려요. 또 마이너스 4도의 낮은 온도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꽤 강해요. 일단 나무에 들끓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해파리는 5억 년 동안 세계 생태계의 일부였죠. 하지만 이제 바다, 어쩌면 세계까지 점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강한 바람과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많은 수의 블루보틀 해파리들이 해안 근처로 밀려났어요. 거기서 해파리떼가 많은 사람들을 쐈어요. 2018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플로리다에서 쏘였죠. 2019년 호주 퀸즐랜드에서 단 일주일 만에 13,000건의 사례가 기록되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11년 스코틀랜드에서 2개의 원자로가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해파리가 냉각 필터를 막았기 때문인데요. 2013년 스웨덴에서도 발전소가 폐쇄되는 등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1999년 필리핀의 한 섬이 해파리 때문에 완전히 정전되었고요. 해파리가 너무 많으면 생태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해파리가 미친 듯이 증식해도 그 수는 두려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침범을 잘하는 종은 바로 쥐예요. 쥐는 생존 전문가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퍼질 때 더 큰 위협이 되죠. 검은 쥐들이 태즈먼해의 로드하우 섬을 침략했을 때처럼 말이에요. 쥐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많은 토종 식물의 과일과 씨앗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식물들이 번식하는 걸 못하게 했어요. 또 둥지에서 새 알을 갖고 왔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어요.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쥐가 1850년에 처음 나타났다고 믿고 있어요. 쥐들은 1918년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했을 때 나타났죠. 한 세기 동안 쥐는 토종 조류 5종, 13종의 무척추동물, 그리고 2종의 식물을 멸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2종의 새떼들이 생존하는 걸 돕기 위해 데려가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섬에는 15만 마리의 쥐와 20만 마리의 생쥐가 있었는데요. 거의 멸종될 뻔한 조류종들은 쥐를 박멸한 후 성공적으로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인간입니다. 아, 인간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